아니, 포스터에는 이걸로 나와요. 아, 그래요? 혹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외부에 이걸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네네네. 저희가 주차는 안 되는 걸로 알고, 그 비용이. 그러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주차장이 좋아하는 학교들이 안 된다는 경우가 네, 저희 또, 잠시만요. 가장 저희 거 치우셔도 돼요. 가운데 앉아. 김 선생님 요 정도 앉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노트북을 이걸로 하면 되나요? 지금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Y 서클로, 네네. 됐나요? 네, 그런 시간이 됐으니 이 프로젝트 Y 먼저 그리고 R&D 포럼 김성규 같은 마켓을 누구 기회에서 회복하게 해주고 시간은 충분하긴 한데요. 한 40분, 40분이요. 한 40분 넘어도 돼요. 저희가 1시간 30분 정도 계획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으니까 저희는 기후 변화 관련 한 4단계죠. 긴 수업은 2단계 세부 가니까 저가 또 기후 변화 베이스 각각에서 뭐 NA를
프라이즈는 다른 그거는 뭐야 문제 양상부터 지금 하나님 교수님 이제까지 머리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또 보시게 된 거는 아티스트 그런 그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거는 성악가의 대학 그리고 예 준비해야지 그렇죠. 네. 그 넘기는 것도 편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선교라고 합니다. 일단 뭐 저희 기관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종의 채용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과학기술 정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 집단이 부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연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기초 데이터들을 쌓는 그런 연구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뭔가 정책 실행을 위한 실행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기초단에 있는 정책 근거가 되는 연구 좀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이라고 해서 그런 총리실 산하에 있는 이제 인문사에게 경영사에게 출연하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스태프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 연구보다는 실행에 좀 더 가깝고 실행을 위한 이제 근거 수립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일단 과학기술 쪽에서는 KDI가 예타를 해서 예산을 평가하는 것처럼 저희는 R&D 사업 평가를 하는 예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예타 이전에 정책 기획 기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단위의 중간 평가나 아니면 기관을 평가하는 거나 아니면 예산 자체를 평가하는 거나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원래는 전력 경제라는 분야를 전공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경제학 분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기공학에서 전력 경제를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력 경제를 PhD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제 선후배 때는 많았는데 저 때만 해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전력경제 박사학위가 있으신 몇 안 되는 분이셨고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전력경제로 전력시장 설계라는 분야로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한 10년 전에 따고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략이랑 정책 기획하는 이제 본사의 그 연구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이런 부분에서 할 때 지금 뭐 여기 R&D에도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 에너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전기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돼요. 근데 나머지 80%는 이제 화석연료를 직접적으로 쓰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열 에너지나 아니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 부분에서 쓰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탈탄소화를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수단으로 최종 용도를 바꿔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전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을 얻는 걸 1차 에너지라고 한다면 전기 자체는 이걸 1차적으로 강호흡을 해서 쓰는 에너지 형태의 에너지 캐리어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에너지 형태를 전기라고 하는데 전기 비중을 보통은 한 50에서 6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제 전기의 비중을 전체 에너지 최종 수요에서 높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그 전기 자체를 탈탄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또 반대로 전기가 20%밖에 안 되는데 그럼 전체 1차 에너지에서는 얼마나 차지하는데 사실은 에너지 변환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열로서 이제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실질적인 에너지 동기를 하게 되는데 화석 연료든 전체 에너지의 40에서 50% 정도가 전기 생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기의 최종 수요를 60% 한다는 거는 전체 에너지에서의 어떤 에너지 인풋에서는
60, 70%를 전기 생산에 쓴다는 거고요. 나머지 한 20, 30% 정도를 산업용이나 이러한 이제 전기로 가동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제한적으로 쓴다는 거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꼭 전공을 맞춰주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일들을 기획을 하는데 에너지나 탄소 중립 관련한 일들을 이제 R&D 기획한다 보니 기준 박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사적으로 여쭤보셔도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금융권이나 법 쪽에는 다양한 분을 일하는 분들을 그냥 카톡방이나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10번 정도 해서 전환 연구회라고 해서 한 150분 계시는데 관심 있으시면 조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목 자체는 되게 뭐 R&D의 세부적인 그런 부분인데 일단 저는 발표가 1시간 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발표 자료가 103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네. 40분이라고 해서 마음이 안도감이 높으면서 중요한 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썼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인 건데 결국에는 비용 편익 분석적으로 우리가 왜 전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경제 사회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아마 계속 기후 위기 또 기후 피해가 진행될수록 결국에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연구들은 계속 나오긴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실행으로 갈 것이냐라는 그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첫 페이지로 넣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사상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과연 성장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가장자리 밖에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경제나 혁신 정책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놓은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비용 편익적으로 우리가 왜 전환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 부분에서 전환의 기회를 찾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결국에는 제가 제 터치 스크린 제게 돼가지고 터치 스크린을 네. 그 결국에는 탄소 배출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 과정에서 어떤 탄소가 감축하는 경로에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감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3년 통계에서는 여전히 증가하는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영역은 전력 부분이 가장 큰 배출원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인 석탄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석탄을 어떻게 빠르게 퇴출하는 것인가라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되는데 그 논의도 지역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이유가 어차피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부분에서는 탄소가 감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전기 인프라가 상당히 오래됐고요. 석탄 인프라의 평균 연식이 40년이 넘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학적으로 볼 때 감가상각이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에너지 안보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운영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더 이상 편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 미국과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탄소가 감축된 이유는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말하는 어떤 천연가스가 그럼 우리처럼 배로 운송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으로 PNG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비 3분의 1 이하로 싸고 석탄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에 가스 발전량이 빠르게 늘면서 그런 부분이 상쇄됐고 추가적인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가 충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송, 농업, 산업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볼 때 먹는 거, 농업 그런 부분과 산업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시간이 많이 그런 리드 타임이 많이 걸리는 후단에 있다. 지금의 감축은 뭐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궁극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정 시설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 돌리고 있는 공장을 문을 닫고
저탄소 공정이나 아니면 무탄소 공정을 바꾼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있는 것들을 연식을 다할 때까지 충분히 돌리고 새로운 것을 투자를 할 때 결국에 탄소 감축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소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2030년 뒤후단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국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의 배출은 아시다시피 유럽이랑 미국을 합한 것 그 이상으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어떤 변곡점에 도달했느냐 아니면 중국은 여전히 계속 배출을 하는 궤도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 다만 석탄 관점에서 말하면 중국이 석탄은 피크를 쳤다.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이해관계자에서 석탄을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전 세계가 성장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장이라기보다는 공장을 아시아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도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배출이 제한되지만 중국이나 인도가 전기 인프라를 깔고 전력 수요가 성장하면서 빠르게 그런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90년과 23년, 2005년과 23년 증가해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데 22년, 23년은 약간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볼 때 경제가 화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에너지 수요가 좀 감소하는 좀 추세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증가는 중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전력 부분과 동일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송 아니면은 그런 연료 생산하는 석유 화학 부분, 농업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OECD에서 이때 세그먼트를 나눈 그 표를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한국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은 대충 1%인데 탄소 배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 언제쯤이나 감축 이루고 갈 것인데 대충 올해를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정책적으로 보면 기후 부채를 쌓고 있는 부분들은 좀 명확하다. 선진국 경제 안에서 탄소 감축 노력을 가장 미진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학생들께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 저희는 배출을 늘리는 사람들이고 배출 줄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근 추세에서 보시면 당연히 중국이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이상 이제 감소하는 경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해리스와 트럼프 국면에서 트럼프가 되면서 탄소 배출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카본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보면 곡선이 달라졌죠. 감속 속도가 확실히 느려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인허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세그먼트를 살펴보게 되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시장 논리로 가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IRA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공장들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많이 공장들을 지어놨는데 보조금 이슈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가 되는데 IRA의 정책 자금의 한 75%가 공화당 지역에 투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18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일단 그것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하원 의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IRA 폐지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측면에서 이제 경쟁국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독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약간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들을 별도로 뽑아보고요. 뭐 유럽은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비중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미스매치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정책의 흐름에 올라타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더 비판적으로 R&D를 바라보시는 이제 실행에서 강조하시는 분들은 과학 기술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숙제를 지금 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의 혁신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라는데 그 부분을 녹음해서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탄소 배출 인벤토리를 볼 때 우리가 그 산업국가라는 그 부분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다는 그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에너지를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물론 가정에서도 쓰고 교통에도 쓰지만 우리나라는 산업국가이고 에너지 집약 시설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도국형 산업 구조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 어떤 주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배출 비중이 탄소 배출이 차지하는 게 글로벌리 10% 이상 더 높은 비중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산업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이상 탄소 감축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육직책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그런 부분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미래에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양가적으로 본다면 미래의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실행을 강조하는, 그러면 기후 관련 단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정책 그런 연구하시는 쪽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R&D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비추면 철강, 석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는 에너지 정책, 탄소 중립 정책 이런 부분을 전반을 볼 때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가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에너지를 하는 에너지 기술 연구자들을 보면 다 자기 기술이 중요하고 다 자기 기술 역할이 있는데, 근데 에너지는 상당히 중요하죠. 기간 산업이고 에너지 없는 뭔가 경제 성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는 뒤에 다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그 부분들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 130년, 150년 동안 저희가 이어졌던 그런 것들의 흐름을 이어보자면 항상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고에너지, 고효율의 에너지를 많이 써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을 했던 산업구조와 경제 구조인데, 탈탄소화라는 것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적게 쓰고 탈탄소화를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글로벌 정책들이 놓여지게 되고 그 정책의 어떤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어떤 국가는 앞서가게 되고 어떤 국가는 뒤처지게 되는 어떤 지역 간의 어떤 속도나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정책이 주도한다는 것은 정책이 명확한 국가가 있고 정책이 불명확한 국가가 존재하다 보니 시장 상황으로 볼 때 글로벌로 단일한 시장 상황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고, 그 개별 시장에서도 경제성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혼동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저희가 지난 150년, 뭐 많이 길게 잡으면 250년 동안 열심히 탄소 배출, 고탄소 배출 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건 현재 기술로서는 솔직히 많이 어렵다. 그래서 현재 기술로 해서 R&D는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컨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누군가 돈을 내야 된다면 뭔가 친환경의 가치 아니면 그런 전환의 가치라는 게 시장과 아니면 그런 편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무언가의 장기적인 미래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선호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속성상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정책의 어떤 혼동, 그런 시민 사이의 선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집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회적인 논문들도 많아서 한번 재미삼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국제 에너지 기구를 이해를 할 때 과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처음 얘기했을 때는 되게 멋있었거든요. 코로나 때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가 되게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석유가 줄어들고 거리에 사람이 없고 폐쇄적이고 이동이 멈추는 그런 부분이 있어 뭔가 새로운 길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우리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21년에 국제에너지기구가 탄소 중립을 처음 선언했고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수치를 보던 개별 기술 관련 사람들은 되게 인생이나 미친 계획이구나.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 계획이 지금의 우리의 어떤 바람이 섞여 있지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구나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국제에너지기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면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해관계, 유엔에서의 이해관계를 협의하게 만들었는데 오일 쇼크 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오일 쇼크 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안전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IEA 뒤에는 석유, 오일머니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IEA는 뭐 중립적인 정책 기관으로서의 그런 아웃룩 아니면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기관이어서 상당히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비판을 오랫동안 많이 받아왔던 국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피스트롤이라는 수장이
인터뷰하기 우리는 이제 탄소 중립과 함께한다. 우리는 같이 아젠다도 제시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트럼프는 IEA에 있는 수장부터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2021년에 얘기를 탄소 중립을 했을 때 뭔가 경로를 그려봤는데 근데 그 사이에 에너지 안보라는 게 더 올라갔잖아요. 사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트라이앵글의 가중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춤을 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성,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저렴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저렴한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어포더블리 공급받을 수 있을까? 경제성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그 자체로 에너지 안보, 그리고 끊기지 않은 에너지 안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축인데 2년 전 탄소 중립을 3년 전 그때는 뭔가 지속 가능성, 기후 변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가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에너지 안보가 되게 높은 가치로 좀 더 가중치에 이동한 거고 그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이스라엘 전쟁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석탄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공동의 노력을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그걸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롤링 플랜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닐까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기준에 맞춰서 그런 논의들이 시작이 되고 그런 R&D도 같이 매칭이 돼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신주단지 모집단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 나름 현재로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현재 기술 발전 속도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의 어떤 확산 추세들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간에 2050년에 넷제로라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을 일단 숫자적으로 종합성을 맞춰보고 가장 경제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시나리오 중에 설득력이 가장 높은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경로로 만드는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했을 때 사실은 제가 법서 논문을 10년 전에 썼을 때 이 방법을 써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에는 백워드 인덕션이라는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법론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확률 변수를 쓰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거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정책들을 하면서 우리의 비용 최소화 경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확률 변수로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유연성 중심에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말 그대로 그런 경제와 기술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목표를 일단 찍어놓고 역으로 언제 얼만큼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기술을 역으로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따르는데 사실은 뭐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좋은 방법론이라고 이런 경우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무리수다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이 자체가 이상과 현실은 동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언제 어떤 기술이 탄소를 얼만큼 감소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뭐 시나리오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이 존재를 하고요. 뭐 위에 있는 CCU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역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거는 저희는 이런 표현을 하죠. 기도 메타라고 하죠.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탄소 중립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술이죠. 그 스케일업, 그 지금 보면 지금은 랩 스케일에서 아니면은 조금 필증 단위에서 의미 있게 스케일업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기술적 정확성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그런 CCUS를 활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접근 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점차 확산해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쓰였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뭐 그런 의도한 건지 아니 의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2030년 중간 숙제 목표인 NDC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현재에 있는 것 최대한 배치를 하고 현재에 있는 것 최대한 배치하고 그 현재에 있는 것들의 또 효율 개선이나 비용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게 R&D의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언가 이제 성숙된 기술을 활용을 하다.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스킬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영역들은 기술 혁신을 바라는 그런 부분이고 당연히 국가 R&D는 이런 쪽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산업 주도의 R&D나 아니 산업 주도의 시장 주도의 어떤 상황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국가 주도의 상황으로 그렇게 이원화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R&D에서 중요한 건 기술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데요. 뭐 기술 비용은 뭐 비단 R&D로만 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시장 상황에서 말 그대로 얼마나 그런 그 원재료가 저렴하고 그다음 생산 공정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가라는 상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술 비용 절감을 경험하게 된 기술이 있죠. 그게 바로 이타 전지입니다. 그래서 이타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언제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CD 플레이어라고 이런 걸 항상 교수님들도 다 그런 거 들고 다니셨을 겁니다. 워크맨, CDP 뭐 이런 거 했을 때 니켈, 카드뮴 이렇게 막대기 전지 같은 거를 넣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건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도 쓰지만 드라이셀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을 썼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스케일업 규모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게 되고 비용적으로 저렴하게 돼서 지난 20년 동안 한 97% 정도의 비용 코스트 다운이 있어서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양을 전기차에 넣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배터리를 혁신한 그런 성과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소화 또 아니면은 그런 수소화하는 공정이나 아니면 CCUS에도 재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반 인프라적인 측면도 있고 산업 공정 같은 대규모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 혁신도 상당히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래프를 가져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화석연료의 수요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문가들이 자기가 이미 저는 이거 보면서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예측치를 가지고 있어요. 논문을 쓸 때 다 권위있는 기관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자기 기술이 다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다 자기 기술 전망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현실은 다르고 사실 명확한 건 탄소 중립 경로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아직은 희망사항이다. 화석연료가 저렇게 꼬꾸라지는 거는 과연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정부 정책에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탄소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퇴출은 국제적인 목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치고 정신 나간 퇴출이만이 우리의 기후 위기를 급격하고서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에 있는 분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뭐 저도 중립적이지 않고 저도 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점은 사실과 의견이 있으면 사실 위에 의견을 치는 게 아니라 의견 위에 사실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이런 의도일 것이다.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의 무게 중심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이 그림을 가져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2022년 총 에너지 수요, 전력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전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전체 수요가 조금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적게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것도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전망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다양한 전망이고 혁신이 어떤 기술이 혁신될 것인가도 결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불확실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제 경제 리포트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그런 녹색 전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OECD 평균이 10%가 넘는 상황인데 그 수력 발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4% 수준 이제 한
수력 포함해서 이제 8% 도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 어, 인도네시아 수준이고 15년 정도 늦춰져 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15년 전부터 확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재생에너지 가격이 우리나라가 많이 비쌉니다. 근데 많이 비싼 이유를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비용이 비쌉니다. 땅값이 제일 많이 비싸고요. 우리나라 땅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보다 한반도 땅값을 다 합치면 일본을 다 타고도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제주도에서 태양광을 제주도가 전남에서 태양광을 하는 게 뭐 전남도 땅값이 서울 대비 싸지만 프랑스보다 더 비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 혁신은 태양광 패널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고 충분히 싸지만 그런 부가 비용 자체가 많이 비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는 반대로 또 기술 혁신을 또 바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태양광의 효율이 2배로 올라간다면 좁은 면적의 전기를 2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동일 논리로 우리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S&P 글로벌은 그냥 에너지 컨설팅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되게 유명한 그 석유 관련 책 쓴 저자분이 여기에 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작년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뭐냐면 지금 크로스로드 그런 이제 우리의 갈림길에 있는데 두 가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고 세 가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 근데 두 가지는 결국에는 CCS가 엄청나게 성공하는 길. 탄소 감축. 왜냐면 CCS라는 근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학 기술자들이 뭐 화학과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CCS만 성공이 되면 지금 다 화석 연료 썼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CCS의 제한적인 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최대 CCS를 많이 쓸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오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뤄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태계를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구나. 아니 현재 있는 혁신적 기술을 최대한 많이 배출하는 기술 혁신과 그런 배치 속도가 빨라지는 그 길밖에 없다. 결국에는 탄소 중립은 현 추세로서 전망이 아닌 바라는 미래라고 생각하고요. 기술 혁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뭐 이제 제가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요. 유엔의 결국에는 뭐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새천년 개발 목표였을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술과 혁신이 없이는 그것도 우리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DOE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중국 기업이 거의 다 장악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예전에는 미국에서 효율을 되게 높여줬고요. 독일에서 그런 것들을 상용화를 상품화를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중국이 가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이제 터빈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가스 터빈이나 이런 부분 유럽 쪽에서 오랫동안 강하고 미국에서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외 국가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태양광 배치라는 것도 있었다. 1970년대 태양광 셀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주에서 나섰다. 위성용으로 나설 정도로 너무 비쌌지만 그것을 땅에서 전기 생산까지 만드는 것도 혁신이 있었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기술 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기술에서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걸 봤을 때 뭐 그런 과학이 혁신에 계신 부분이나 교수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기술 성수도 TRL을 보게 되면 소규모 시제품, 그러니까 랩 스케일에서 하나씩 논문 쓸 때 쓰는 그 단위부터 개념화되는 것부터 시제품, 일단은 대규모로 양산하기 전에 일단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서 실증 단계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의 경제나 아니면 실질적인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면 양산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게 돼서 대규모로 보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기술의 혁신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뭐 지금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40년에서 60년 동안 정치되어 있다가 이때 오일 쇼크가 70년대 오면서 대규모 R&D 투자가 이때 있었고요. 그때 점프해서 올라가서 또 정체가 됐다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어떤 흐름, 글로벌 기후변화 어떻게 하면 리우 협약과 같은
교토 프로토콜 90년대 이런 식으로서의 기후 기술에 대한 어떤 정책 유인이 있었고 투자를 이어서 이렇게 성숙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부터 개념적으로는 학교에서는 소규모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최근에 되게 빠르게 스케일업이 됐고 상용화까지 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1980년에서 20년까지가 40년인데 근데 문제는 수소환원 제철이나 CCS나 그리고 수소의 대부분에 있는 뭐 연료 전지를 제외한 수전의 기술들이 TR에 높기 때문에 이런 혁신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현 교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어렵죠. 과거에는 한 3, 4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한 20년 개발해서 확산하는데 10년에 한 2050년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가 과거의 추세대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안 되겠다를 생각하지만 이제 뭐 꿈과 희망의 과학기술자 같이 R&D 정책되면 할 수 있다. 과학이 희망입니다. 새로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우리의 배치 속도에 있어서도 과거의 길을 아닌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요. 기술 혁신 속도에 있어서도 과거의 혁신의 속도가 아닌 새로운 혁신의 속도를 만들어야 되는 이중 혁신의 속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은 그래도 이거는 조금 가까워지는 친구들을 가져온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로드맵을 발표했고요. 그거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번역한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는 배터리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해서 말 그대로 리튬 이온을 그런 전극에 쓰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나트륨으로 리튬과 같은 1도 원소를 써서 더 비용을 낮추는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소듐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거의 상용화 단계에 도달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에너지 밀도는 높지 않지만 그런 안정성이나 수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광물의 어떤 풍부함 이런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수전이라는 건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 그런 부분의 기술인데 이거는 좀 이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실증이 되는데 그 대규모 양산에서의 경제성 측면에서의 어떤 장벽이나 기술적으로 구현은 되는데 비싸다.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도 비싸다. 전기분해도 비싸고 SMR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당히 신호와 소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 정부 때문에 소음이 많은 상태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것들이 연평균 이제 보급 속도 자체가 되게 빠르게 증가를 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세계대전 대신 전투기 속도처럼 빠르게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기후 변화를 전쟁 시 상황에 대해 대응으로 비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고 포드 모델 T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상용화된 내연기관에서의 어떤 대규모 양산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2차 산업혁명의 상징인데 그 속도가 태양광이 라고 보실 정도로 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쨌든 현재 있는 상용화된 보편화된 기술들은 상당히 빠르게 가고 있다. 유례가 없이 빠른 것도 맞은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진 공통점이 있고요. 효율도 올라간 부분이 있고 원료 같은 경우가 2000 이게 결국에는 시장 수요 공급이라는 상황이 배터리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배터리 원료가 두세 배까지 올라가면서 광물에 대한 에너지 안보도 막 되게 중요시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예 안 나오죠.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그때 폭증나기 전 상황보다 더 지금 싸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싸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과연 시장 경쟁력을 중국 대비 얼마나 가지고 있을 것인가 시장 상황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IRA라는 그런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배터리 산업계 전반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력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게 자동차 연결된 배터리도 주력 산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총수요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탄소 중립에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게 인생이라는 거냐? 미쳤다라고 하는 건 2022년에 태양광이 1%입니다. 네, 30년에 6%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50년에 26%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인생이 나죠. 근데
태양광은 그래도 인세인하지만 40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 대응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희망의 증거로 태양광 속도를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총 에너지 수요가 그만큼 감소가 안 되면서 그런 결국에 탄소 중립하려면 좀 더 빠른 것과 함께 다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배터리도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고 원자력 같은 경우가 현재 전체 1차 에너지 관점에서 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일단 2050년에 12% 그리고 전기 자체가 양이 2배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총량에서도 거의 뭐 2.5배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따져봐야 되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어려움과 또 현실적인 노력들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보면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트럼프 시대에서도 가장 가치가 높아진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연가스를 2030년부터 50년까지 급속도로 줄이는 이런 모습은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미래의 기술에 기대하고 있다. 이게 R&D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늘려놓은 걸 갑자기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기술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이게 결국에 수소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에너지원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저는 맞아요. 이게 수도가 이게 수소는 아예 그냥 안 잡힌 거.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안에는 수소는 아예 에너지를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IEA에서도 어떤 에너지를 보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공급 사이드에서 보는 것 같고요. 공급이기 때문에 수소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작점. 네, 공급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가 아니라 태양광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나오는 게 공급 사이드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각각에 대한 어떤 목표에 대해서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소중립 시나리오 자체를 왜 그런 전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게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량의 90%까지 만든다는 것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챌린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그걸 VR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태양광 풍력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있는 Variable Renewable Energy라고 해서 수력과 같이 변동성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기후 상황, 기상 상황에 따라서 생산하는 걸 VR이라고 하는데 VR이가 30%가 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뭐 영국이나 또는 텍사스나 아니면 캘리포니아, 독일 뭐 이런 지역들이 넘는데 그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호주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밤이나 계절 변동이나 아니면 날씨 변동에 따라서 전기 공급 상황이 바뀌고요. 다행히도 배터리가 엄청나게 싸지면서 단기 전력 저장은 배터리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2010년대 초반에 박사과정에 있을 때만 해도 전기국악의 전력 시스템을 보면 전기는 충분히 저장할 시설이 없다. 전기의 생산과 수요는 항상 일치해야 되고 백업 시스템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원리인데 지금은 전기는 충분히 저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10년 만에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 저장은 안 돼서 지금은 R&D적으로 장기 전력 저장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DOE에서도 쇼텀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롱텀 배터리라는 건 장기 저장이 얼마나 되느냐? 계절, 연, 그다음에 월간 변동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플라이휠이라든지 뭐 압축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현재의 그 배터리 중에서 장기 전력 저장이 배치되어 있는 게 한 3에서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래의 에너지 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력망 투자, 화석연료, 원자력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 목표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최종 소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전기 그러니까 이제 소비 수단에서 보면 53%고 이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50에서 60%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의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기의 비중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이런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 발표는 석유쟁이들이 해야 되는데 전기쟁이가 이런 걸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거. 네, 그래서 뭐저 석유의 비중이 확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소가 나오죠. 최종 에너지 수요적인 사이드가 그래서 수소가 5%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에너지 수요에서 5%인데
지금은 없잖아요. 없는 수요에서 5%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 되게 도전적인 목표인데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정책은 수소의 상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총 에너지 수에서의 20%가량이 수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95%인가 92%가 수입하는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걸 경제성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항상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 이유가 열심히 수출을 하고 에너지 비용을 열심히 투입하면서 에너지 비용으로 달러를 다 외부로 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수소를 하게 되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에너지에서. 그래서 도입 수소라고 해서 우리가 수소를 투자 개념에서 우리가 가져가자. 석유는 투자 개념이 아니라 수익만 하는 거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수소 목표가 큰 국가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시나리오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산업 구조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그러한 미래 기술들에 상당히 의존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가 탄중이에 있는 제 후배한테 이게 되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야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표현이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내년 한 3월 정도에 전기와 관련 책이 한 권이 제 이름으로 번역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제가 한 500원 정도에 건다. 근데 되게 괜찮은 책이니까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기화라는 게 최종 수요를 전기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제일 중심 전기차가 되겠죠. 원래 석유라는 액체 연료를 전기라는 연료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고 재생에너지도 그런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전반적인 전기 사용에서의 역할이고요. CCUS는 지금은 없지만 어떻게 산업 부분에서의 수요를 담당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연료대체라는 것은 석탄을 뭐 그런 천연가스 아니면 수소 같은 경우에 CCUS가 붙은 그런 수소 이런 부분을 대체하는 걸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 자체를 줄이거나 소비 패턴을 바꾸는 에너지의 그 다음에 바이오 수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여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탄소를 0으로 만들거나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기여도를 보시면 일단 2030년은 제가 말했듯이 현재 있는 기술로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엔 재생에너지와 전기화에 대한 그 두 가지 부분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글로벌로 본다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선진국은 잘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전기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2050년은 CCUS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거라서 CCUS가 저 때는 조금 더 크게 기여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CCS, CCUS의 프로젝트들 대규모 실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목표값 대비 비용이 3배 이상 높거나 효율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그랜드 챌린지가 있다. 결국에는 뭐 이쪽을 연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할 게 진짜 많다. 우리가 이걸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고 이제 지금 정책단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대체할 걸 찾아야 되나? 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한 게 문제였고요. 그때 탄소 중립에 맞춰서 그 전에도 뭐 탄소 감축 기술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기술들이라는 것들이 각각 개별 기술별로 사업이나 과제들이 존재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략을 짠 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최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 결국에 한계 돌파형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레이크 스루를 한계 돌파형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 만들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는 혁신 기술 개발해야 되고 우리는 제조업이랑 화석 연료는 되게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은 상황이 있고 기술은 약하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양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탄소 중립이 아니라 예를 들면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셨죠. 올랐죠. 존댓말 쓰는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존댓말 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런 거를 결국 GPU를 한국이 대체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자와 산업의 시선이 그냥 갈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끝났다. 우리가 코리아 윈도우 안 쓰지 않냐. GPU도 끝난 것 같다. 결국에 우리 수입했을 것 같다. 우리가 그 R&D를 하기는 하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맨날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예타를 통과시켜서 지금 뭐 한국에 하는데 코리아 엔비디아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일단 외부에는 언론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연구자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도 동일하게
해외 기술을 갖다 쓰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40%밖에 되지 않고 경제성이 과연 나왔고 우리는 결국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협력을 해서 제조 양산의 강점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산업화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리튬이온 수준이 높았던 게 아니라 제조 양산 경험을 하면서 스케일업하는 거나 양산하는 데 특화해서 우리가 해서 사실 배터리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연구하고 일본이 최초로 상용하고 돈은 한국과 중국이 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그런 흐름으로 바라봐야 돼. 근데 그걸 하려면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 된다. 뭐 TR을 놨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있어야지 그거라도 하니까 어쨌든 기술 혁신은 필요하다. 왜 우리가 기술력이 딸리는데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걸 안 하면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각각의 그런 영역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 영역이 뭐다. 과기부는 기초 원천, 뭐 다음 기술, 산업부는 산업과 관련된 기술, 수도부는 이제 자동차나 그런 건물에 관련된 기술, 환경부는 이제 플라스틱이거나 환경부 영역, 수단 기술, 바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쭉 했을 때 10대 기술을 뽑게 됐고요. 결국에는 지금 많이 퍼져 있는 태양광과 풍력, 그다음에 뭐 우리가 좀 강조하고 있는 수소, 그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뭐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공정, 고도화, 수송열 이런 식으로 10대 기술을 지난 21년에 뽑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축을 한번 다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85%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분은 전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반이 되는 인프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산업 공정 영역은 산업 부분, 수송은 이제 수송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의 감축 수단을 보면 전환은 결국에는 재생에너지와 석탄, 그런 친환경 변경 부수인데 여기서 보면 어떤 정부에서 만든지 알 수 있는 게 원자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저희가 과학기술 쪽에서는 원자력을 넣자. 왜냐면 R&D적인 측면에서 원자력이 안 되면 원자력이 R&D가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어디선가는 다른 그 정책 기획이나 정책 꼭지에 사업 꼭지에 원자력이 하는데 사실은 영구적으로는 R&D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녹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부분, 수송 부분, CCS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2030년 이후에 좀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잘해야 되는 것들도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한 다음에 뭐 17대 중점 뭐냐라고 해서 생산, 전달, 산업수송, 자원순환, CCUS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쪽으로서의 역할이 있냐. 그래서 사실은 여기 때는 무탄소 발전에 수소터빈과 연료전지가 되어 있는데 연료전지가 지나치게 강조된 게 아니냐라는 지금의 반성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과학기술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부시 대통령 시절 아들 부시 기억도 안 나시겠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아들 부시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연료전지가 배터리보다 더 먼저 스케일업돼서 상용화될 거라 기대를 했고 그때 연료전지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연구자들 중에 기장님 그리고 단장님들은 다 거의 다 배터리 연구하신 분이 아니라 연료전지 연구자 교수님들도 50대 넘으신 중반의 교수님들은 그 당시에 리튬이온 연구하신 분들 별로 없고 연료전지 하신 분들이 지금 배터리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연료전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존속해서 이제 근근히 먼저 터진 거는 배터리가 먼저 터진 게 된 것 같고요. 근근히 살다가 다시 탄소 중립을 하려다고 하니까 부활을 한 부분이고 수소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을 모으다 보니 투전의 기술은 너무 그러니까 수소로 전기를 변환하는 그 기술력은 너무나 낮고 연구자도 없고 생태계도 없으니까 연료전지하는 사람들이 수소하는 거다라고 주인공이 돼서 지나치게 연료전지가 강조가 됐다.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면에는 제가 수소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라는 건 전력망에 있었을 때 전력망 쇼티지가 난다. 그러니까 전력망을 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에너지 저장이나 수소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공정혁신인데 사실 제일 어려운 분이 공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3대 산업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 3대 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을 잘 먹냐 중국이 다 먹고 점점점 먹을 지금 석화가 이미 중동이 다시 들어가고 하면서 경기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R&D도 하고 산업 유지도 하고 탈탄소도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부분 가져 있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수출 산업이 아니라 그냥 내부에 있는 안보상 필요한 산업인데 이걸 탈탄소하는 것은 사실 되게 많이 어려운 거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철강 강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에서 철강 산업이 이렇게 크게 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담됩니다. 근데 주인은 있죠. 포스코라는 주인이 있고 수소환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포스코에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철강도 담당이었는데 포스코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호주에 공장 짓자는 얘기 안 나오냐 그러니까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수전해야 하자. 우리나라는 입지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수소를 수입해야 됩니다. 수소 비용이 엄청나게 운송 비용이 드니까 수소 생산지에서 공장을 지어서 하는 건 어떠냐? 라는 상상력은 된다. 그럼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CCUS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IEA가 기준이 된다라는 말은 30년까지 신속 개발, 50년까지 축적화 방식, 동일한 개념에서 그런 NDC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경쟁력, 시장에서 확산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 축적과 확산을 통해서 산업 기반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산업에서 정부가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중장기 기술들을 중심으로 과기부에서는 사업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하고 기획에서는 둘 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업부의 영역, 이거는 과기부나 아니면 기초연구에 해당되는 그런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개발 역량이나 그런 부분에 인프라가 적다 보니 국제 공동이 되게 이때부터 장기가 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은 국제협력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뭐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R&D의 전반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표 기술들을 뭐 에너지 생산, 에너지 전달인데 여기서 무탄소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탄소 발전 이상하지 않아요. 무탄소 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석탄을 무탄소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석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저는 되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거 예타하면은 이제 되게 비판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부정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양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하는 사람이 있어서 둘 다 들어야 되고요. 저는 왜 비판적이냐? 미국과 유럽은 안 합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시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하느냐? 중국, 인도, 우리나라, 일본 정도가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중이 되게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을 해서 석탄에 수소를 섞자, 암모니아를 섞자. 한 5% 혼소를 하는데 지금 수소는 청정 수소가 없거든요. 순수히 R&D를 위해서 하는 건데 법적으로 5% 석탄을 섞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해외에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비싼 수소를 수입해서 왜 석탄에다 섞냐?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탄소 감축은 하죠. 수입 수소를 가지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에서 뭐 롯데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산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나? 순서적으로 약간 연료전지에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뭐 효율 높아지고 소재인데 이것도 폭력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가 캐치업을 못한다. 산업적으로 이 기술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 하지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양가적으로 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고효율을 우리나라 가져가서 미국이나 유럽에다 팔 수 있다라고 한 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산업 중심으로 나가 있다. 철강, 석유, 시멘트, 정유 4대 배출 산업이라고 하죠. 배출 많이 하는 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력 산업으로서 에너지 집약 산업, 공정에서의 탄소 배출이 나오는 산업, 그 다음에 기타 산업들,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특징이 갖고 있다. 그래서 약간 정보별로 되고 있고요. 근데 로드맵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냐면 단기 목표와 중기 목표, 장기를 냈고요. 어떤 시점까지 무엇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과를 할 어떤 KPI를 만드는 것이 로드맵이라고 이 당시에 주요 기술에 대한 로드맵들을 다 한 번씩 만들었는데 로드맵에 이게 뭘 의미가 있냐? 국가 정책을 할 때 일단 기준점이 되는 목표를 세운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숫자들을 만들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요. 글로벌의 경제 흐름, 동네 생태계. 그래서 뭐 이 표 하나 만드는데 한 전문가들 한 20명 정도가 같이 보고 만들고 협의를 한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올바르진 않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런 숫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 어떤 그런 사업 기획을 하거나 목표를 할 때 도전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소한 2 이상을 제시를 해야 된다. 각각의 목표에서. 그런 식으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성장 기술 혁신 전략이 오는데 이때 정부가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연료전지가 왜 죽었냐면 부시에서 이제 오바마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바뀌게 되면 주력 그런 R&D 브랜드가 있는데 탄소중립 브랜드는 문재인이 가져
정부가 가져왔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이거는 정부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되는 거지만 정책적으로 좀 주목받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쨌든 지속성상 지속되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중요한 R&D의 하나의 가장 큰 축 중에서 다행히도 롤링 플랜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 3번에서 3번만 제가 안건을 가져왔는데요. 결국에 또 동일합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전원 미스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고효율 태양광 발전과 수소화는 친환경을 한 그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새 정부는 성장의 기회를 하겠다. 녹색 성장이라는 걸 했는데 사실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 성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를 쓰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 없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2050년에 우리가 선언하고 30년에 하고 과기부에서 탄소 중립하고 전략도 만들고 그런 환경 기술부터 중소기업까지 했고 기술 수준 평가를 해보니까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미래 기술은 정말 낮더라. 미래 기술이라는 게 수소. 그러니까 미래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TRL이 현재 높지 않은 그 기술에 대해서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 그 가스터빈 그 연구하신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상용을 했는데 30년 걸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생각 2050년인데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도 이런 문장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정책을 기획한다는 게 공무원들이 만드는 걸 뒤에서 저도 같이 만든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교수님들도 기획서 제안을 하실 때 이런 걸 항상 고민하는데 항상 전데 사실은 이것도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임무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OECD에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은 임무이다. 명확하게 있는 목표 지향적이 되는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탄소 중립이죠. 백워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하고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R&D 체계에서 대단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을 강조하게 되고요. 신성 유연 기반인데 사실은 저는 큰 차이는 없고 같고 약간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분류 체계가 좀 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간과 사업화, 그다음에 민간 자본 시장에서의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100대 기술이라는 걸 선정을 해서 그때는 산업 단위에서의 주요 그런 섹터를 했다면 기술 단위에서 100대 기술을 잡는 것들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100대 기술하면 왜 100대 기술이냐 102대 기술이 아니냐 공무원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52개 하면 뭔가 고민 안 한 것 같잖아요. 농담 같죠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님께서 100대 기술을 주장을 하셔서 100대 기술을 억지로 만드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통령 국장관. 그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50일 때, 100일 때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임무와 기술 중심 탄소 같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철강에 대한 예시가 되고요. 이런 로드맵을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롤링일 수도 있고 새로운 걸 수도 있는데 한번 새로운 기준을 한번 했는데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번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점 기술 분야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에너지 전환 영역, 산업 영역, 수송 영역, 교통 영역, 환경, CCUS 영역 이렇게 돼서 각각의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일단 살펴보고요. 어떤 리서치라는 건 이제 키스텝과 과기부에서 이제 다른 전문가를 도움을 받아서 이런 리서치하는 그런 그 다음에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러한 여러 가지 8가지 기술이 있는데 결국에는 탄소 중립 기술은 이제 다시 원자력이 들어갔고 이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이 여기에 안 들어가면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에 정책에서 어떤 것을 중시하느냐 이런 데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힘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 동일하게 주요 산업, 철강, 석화, 시멘트, CCUS 산업 일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싶고, 그다음에 전기차, 제로 에너지, 환경, 탄소 선박.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영역에서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승용차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 한 5년에서 10년 전까지는 수소가 일부 담당할 수 있는 거, 리튬이온 배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 얘기는 이미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까지 리튬이온 배터리가 끝났다. 육상 모빌리티는 중장비까지 배터리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 가격도 충분히 싸고 밀도가 싸고 일부 역할만 수속할 것 같고, 그럼 육상은 끝났고 결국엔 해상이랑 그 다음에 항공에 대한 어떤 R&D만 지금 퀘스천 마크의 상태이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연료라고 해서 결국 바이오 연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확실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수님들과 학교에서 그런 선행 단계에서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2022년에 대충 100대 기술을 발표할 거야라고 얘기했고 100대 기술을 발표를 하고요. 또 100대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 발표의 어떤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이제 각각의 영역에 맞게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풍력파빈 같은 경우에 어떤 관점에서 대표 기술이 됐냐라고 하면, 결국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대규모 전원이라는 게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중에는 풍력이 필수적이다. 지금은 그런 해상 풍력이 엄청나게 비싼데 코스트 다운을 하고 규모의 되게 크게 만드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하고,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걸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점이다라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히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난방, 열 난방 이런 부분도 산업용과 포함해서 보호는 산업용에 쓰는, 이제 그런 나머지 영역은 가정이나 여러 가지 기물에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소화는 제철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공정이고, 탄소 포집 이런 부분은 산업에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나 아니면 전기 선박,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통합 시스템, 그 다음에 흡수까지 포괄하는 그런 기술들을 100대 기술로 선정을 했고, 역시 동일하게 이런 프레임을 계속 갈 것 같아요. 단기는 30년, 50년인데 그럼 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계속 5년씩 뒤로 미뤄질 거, 롤링 플랜이라는 거, 이것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2년 전, 3년 전부터 만들어졌으니까 한 2, 3년 뒤에 다시 이것들을 만들게 되면 단기가 2035년이 되고요. NDC도 역시 3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NDC를 또 준비하는 것처럼 그거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 기술들을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네, 그래서 세부 전략 사례는 제가 사실은 다른 데서 발표한 걸 제하려고 했는데요. 그 KDI의 그 대학원에서 수소 R&D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라고 해서 그때 수소하는 다른 분은 수소 경제를 설명해 주고 저는 R&D를 설명했던 그런 부분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미국도 주요 영역 중에서 미국이 어떤 기술의 혁신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수소 영역은 R&D적으로 할 게 많다라고 접근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 영역 같은 경우에서의 고온의 열, 에너지, 그다음에 공정에서의 수요, 장기 전력 저장의 수요 이런 부분인데, 수소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혁신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기술과 산업과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엔 수소 자체의 어떤 다양한 용도성을 생각을 했을 때 가스장도 관련이 있고 전력 생산이나 저장, 그 다음에 연료 합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여론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되어 있고,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전기 기술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용, 교통용 그 전기 생산, 그 다음에 열이나 수소의 어떤 그 혼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역시 동일하고 2030년까지는 소규모로 만들고 2050년까지는 이걸 5배로 스케일업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높이면서 가격을 잡혀야 되는데, 제가 말씀대로 2차 전지가 이뤘던 길이기 때문에 뭐 기술의 혁신 경로라는 것은 원래 성능과 가격이 동시에 잡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실증 기반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 공급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증과 제조 기반 자체가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수소라는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화합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폭발성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 규정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2023년 논문인데요. 배터리가 이렇게 싸진 부분과 성능이 같이 좋아진 그런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 혁신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비용을 낮게 할 것이냐, 지금 가격이면 결국에는 R&D 로드맵이라고 비용 로드맵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제조의 혁신, 스케일업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에너지 밀도를 높이,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컴포넌트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수명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가격을 만들겠다. 결국 수소가 중요한 건 스케일업과 가격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기적인 퍼포먼스 이 세 가지를 잡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술별로 동일합니다. 미드텀, 롱텀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소국들을 만들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면서 이제 만들어나가는 것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재활용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수소 기술이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상용화 상품화되어 있지 않거나 인간을 활용하는 기술이 아니라서 그런 혁신이라는 것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건 어디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어디에서 수소를 사용하고 어떤 것들에서 가격이 어떻게 수요들이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시나리오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청정 수소 로드맵에서 비용 평가와 그런 전력망에서 활용과 여러 가지 모델을 활용해서 그런 잠재력들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소 공급 분야 로드맵이나 아니면 무탄소 전력 분야에서도 수소 발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로드맵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지적으로는 추출 수소나 국내 수소를 써서 분해 수소를 해서 CCUS 기술이랑 같이 활용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린 수소인데 보시게 되면 그린 수소 양이 되게 적습니다. 보면 대부분 도입 수소, 해외 수소 공급이기 때문에 수입량이 되게 많은데 얼마 전에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가서 독일에 있는 연구자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의 에너지 정책 기관에서 수소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소 수요를 늘려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동일한 상황이다. 수소 생산력이 내부에서 적고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경제상 수소의 수요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나머지 대체하고 정 안 되는 산업수소와 그다음에 난방 이렇게 하는데 수소량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수소를 지금 있지도 않다는 그 접근을 하면서 좀 다른 접근이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산업 관점을 먼저 지금보다 지금의 석화 산업이 있고 거기에 먹거리를 줘야 되고 먹거리를 줘야 거기서 뭔가 계속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그거를 2차 전지 경험에서 돌아오면 제가 박사과정이었을 때 2008년에 전력 저장 인프라를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력 저장 시설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2기가와트인가 집어넣었는데 정말 비쌌거든요. 제가 말한 그 배터리 곡선 보시면 알겠지만 10몇 년 전에 배터리가 진짜 비쌌는데 사실상 LG화학 구하기 프로젝트였다는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때는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전력 저장 설비가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재생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경쟁성이 절대 안 나오는데 그걸로 LG화학이 딛고 먹고 살게 돼서 지금의 배터리 제조가 됐다. 원래 LG화학도 LG화학을 배터리 부분을 팔려고 노력했는데 안 팔려서 그걸 끌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수소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산업이 중요하냐 아니면 전체 정책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냐 어떤 것을 옳다 나쁘다라고 비판하기에는 각 국가의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좋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수전의 저장운송인데 뭐 저는 그냥 그 제가 수전하지만 수소 아저씨들이랑 이런 평안하게 얘기를 해요. 수소 전문가들 회의하면 물어보거든요. 솔직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쨌든 이 영역에서 생산하는 그런 걸로 해서 역할을 하려면 기술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장 운송은 우리가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수소 전 세계적으로 수소를 많이 수입해야 될 국가는 두 개가 있습니다. LNG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수요의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에 저장 운송에 관련해서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가격을 낮춰주면 결국엔 경제가 나올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즘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타소 중립을 떠나서 중국이 너무 무섭습니다. 교수님들을 공대 교수님들 다 알고요. 제가 배터리 할 때 연구자들이랑 연구 보고서를 쓰면서 심층 인터뷰하면 하신 말씀이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쪽 유명한 교수님들이 10년 전에 자기가 에디터를 했을 때 중국인이 별로 없었거나 되게 수준 낮은 논문들을 써줬다. 지금은
중국 성씨가 70%를 넘고 너무나 퀄리티가 높고 중국의 연구자들은 한국을 더 이상 인식하지 않아. 한국이 더 이상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 배터리에 대한 오해가 어, 첨단 차세대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더 잘하고 일본이 잘하는 것 같지만 중국이 이미 잘합니다. 연구자들의 직접 수준이나 그런 게 너무나 양으로 양적 수준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BYD나 CATL에서 R&D 박사 인력들의 개별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합친 R&D 인력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요. 탄소 중립도 사실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변화 대응 중국이 좋은 것이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20년 전에 10년 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합의가 우리나라에 좀 부족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사다리 거둔 차기를 위해서 기후변화를 강조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20년 동안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 변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중국이 최고인 기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기술 같은 경우에 중국이 다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트까지 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술이나 우리의 산업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저희가 전략 기술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중국에 100% 의존하는 정체계의 생태계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제조 능력이 남아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까지 방위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일부 공급망 안보에서 차지하는 그 가치가 되고요. 리쇼링을 유럽이나 미국이 더 한다고 했을 때 제조시설이 있을 때 어쨌든 간에 그런 기반 기술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기술 혁신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뒷부분은 뭐 나중에 심심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저는 안 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1시간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아, 네, 처음까지 1시간만 했는데 네, 네. 네,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말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희도 CCU에서 네, 그런 면에서 왜 이런 쪽에 사실은 오늘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걸 사실 그게 당장 한두 달 뒤면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트럼프 트럼프 정권은 공공연하게 소결로 중심이다. 셰일가스 많은데 이거 왜 안 쓰냐 거의 이런 식으로 있어서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일단 뭐 그대로 해주셨죠. 혹시 일단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이런저런 자료를 살펴보니 결국에는 트럼프 자체가 리스킹도 명확하고요. 또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그런 계속 삽질하고 팔 거고 규제에 타결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천연가스는 확실히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지금 DOE 수장 자체가 셰일가스 업자이고요. 그런 부분에 이해관계자를 장관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인데 다만 그런 오일 컴퍼니나 셰일가스 회사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 분들을 보니 결국에 시장 논리이다. 우리가 가격과 수요가 중요하지 가격을 스스로 낮춰가면서 추가적인 개발을 할 계획은 없다. 우리가 시장 상을 봐면서 대응을 했고 결국엔 시장 주도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언론들을 보면 트럼프라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후변화 숙제를 제일 못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R&D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R&D는 더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빨리
할 건 하고 R&D는 또 중요하게 가는 이중이 중요한데 R&D에게 자꾸 숙제를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R&D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해 보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R&D는 강조가 더 될지 않을까. 사실 이제 CCUS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중요한 기술인데 지금 안 하는 거에 핑계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흐름이 좀 그런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동시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기후변화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라고 시진핑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후변화를 성장의 기회를 보는 거에 대해서 유럽과 중국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전환의 힘이 더 크다라고 보는 이제 블루스테이트 진영에서는 우리가 기회에 지칠 위기가 아닐까라고 미국에서 보는 양가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이나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온실가스 저감이나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봐야 되지 않을까, 약해진다 이런 우려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 저의 주변에 이제 연구자들 4년만 참자. 왜냐하면 이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 픽으로 뭐 어쨌든 4년 어쨌든 다시 우리가 갖거나 대신에 연구비가 줄어드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과학기술에 너무 많은 친구들. 그게 이제 사실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예전에 휴대폰 개발할 때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삼성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휴대폰을 얇게 만드는 게 경쟁이었어요. 벤츠가 이만했다가 얇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휴대폰 개발하시는 팀에게 이제 삼성 헤드코에서 야 올해는 두께를 1cm로 맞춰 그러면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에러도 많이 나고. 근데 어쨌든 이게 하지만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동일한 과학기술 오늘 얘기해 주신 에너지 전반에 굉장히 많은 지위가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 쪽에 지만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시작을 해서 문제 이제 수소 그리고 이제 아까 정책을 하시는 부정적인 배터리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쫙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도 앞으로 뭐 10년 뒤에 이렇게 쫙.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에너지 혹은 기술 특성상 한계 각각이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고 컴퓨터가 사실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1980년에 맨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은 게 100만 원, 200만 원씩 하는데 그때는 학생들만 다 성능은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한 거는 제가 느끼기엔 어떤 전자나 전기가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화물은 기계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같은 누가 그 얘기를 하죠. 휴대폰 발전 속도만큼 자동차 발전되면 지금 시속 시속 600인가 1000이 나와야 된다. 뭐 단추만 슝 하고 그러니까 그게 기계라든가 화학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 그 기술 특성 자체가
이게 빠르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수소가 CCUS가 얼마를 차지하는데 사실은 정책을 세우고 하실 때 기술적인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이게 사실 개별 기술에서는 결국에는 가장 낙관적인 경로를 도전적인 목표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는 예를 들어서 수소 전문가는 아닌데 수소 로드맵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소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혼자서 생각이 들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어렵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의 컨셉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이미 20, 30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던 건데 안 되는 거에 이유가 있고 그런 화학적인 속성에서의 그런 극복 과제라는 게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느냐 그런 새로운 재료나 화물이 나와야 되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불명확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브레이크스루 한 게 뭔가 갑자기 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동일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도전적인 목표를 계속 요구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달성 경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기본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그러니까 저도 물어봤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렇냐? 원래 R&D 그렇게 뭐 도전적 R&D라는 거 얘기 안 들어봤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말은 없지.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전적 R&D가 굉장히 필요하고 현장에 그렇죠.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실패하면은 그 다음 과제가 당장 딱 잘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올해 말까지 딱 잘리고 내년부터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된 것도 성공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지표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낑낑 맞추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극단적인 경우에 좀 흥분해서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지금 정책 이제 나라 R&D 만족이 아이디를 제공하시는 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R&D 실패가 용인돼야 된다는 게 저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R&D에 목적 좀 쏟아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장 현실화 혹은 산업화해야 되는 것들을 산적으로 중심해서 그다음에 이제 원천 기술과 그다음에 뭐 환경이라든가 해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저는 되게 교수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도 예전에 연구를 해서 연구자 R&D 패턴 하나로서 해외 자료 보면 레슨런이라는 리포트들이 매년 롤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 사태 우리가 예측 아웃룩이 있고 시행은 미스매치가 나거든요. 왜 미스매치? 왜 못했는데 이 레슨을 보면 레슨이라는 리포트가 제가 있는 이제 에너지 기후 영역에서 보는 걸로 쓰이는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을까? 레슨런이라는 것들이라는 걸 왜 대중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번에 뭐 카이스트 교수님, 총장님이 뭐 그런 실패 포스트한 건 사실 그게 우리나라 사례 중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업에 있을 때도 기획하는 게 실적이고 어차피 연구 과제 다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기획하는 사람과 활용하는 사람들이 미스매치가 나다 보니까 기획하는 게 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실상 그런 부분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정책 기획에도 사실 저도 단일 목표가 아니라 시나리오처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단일 경로가 아니라 다중 경로가 제시되고 그 다중 경로 속에서 또 그 다음 차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단일 경로로만 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실패를
저희가 말로는 잘하고 도전적 예를 들면 제가 그 기관평가 담당이었는데 뭐 카이스트나 뭐 IST 평가를 했었는데 특별히 도전적으로 했다라고 그 평가위원들이 승인을 하면 성공 실패라고 해서 그거는 무조건 평가를 할 때 무조건 최소 B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맞지 않아요. 그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그 성공 실패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실패 사례. 예, 예. 굳이 성공 실패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실패 사례도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과제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좀 높게 잡으면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야구생들이 계속 뛰면 전속성에서 시간이 그다음에 이제 수소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수소 쪽도 요새 R&D 쪽에 많고 말씀해 주신 있는 저희가 신기 대한 쪽에서 많이 R&D 투자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 남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소 네, 이게 배보다 배고 혹은 입장 위에다 쓴 그런 또 실은 이게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 전에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면 이게 좀 더 선행이 되었고 저도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 순서라는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경제 싸움이나 너무 속도를 안 내고 이번에 사실은 R&D 예산 감축했을 때 재생에너지 연구하시는 분들 거의 절반 정도가 50%에서 70% 예산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하시는 분들 거의 다 망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사실 그게 사실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원자력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재생에너지 강조를 해서 같이 가는 바인데 그게 참 정치적으로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그게 바람직한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쏠리고 그러면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원자력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정부가 바뀌게 됐을 때 패치가 안 돼 있다. 너무 한쪽으로 날린 거 아니시냐. 오히려 원자력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해서 원자력계에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람직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내가 네, 한편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제 제가 소속된 화공생명공학과에 배터리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중국이 너무 중국에 너무 무섭게 치고 또 일단 물량 시장 기술이 나고 앞으로 2, 3년 내에 뭔가 브레이크스루 나타난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거의 굉장히 그런 근데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배터리 쪽에 우리나라 R&D에서 투자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브레이크스루가 아니래서 걱정이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에 그거 그러니까 배터리 쪽이 우리나라에 차세대 먹거리가 또 과감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제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쪽이랑 원천 쪽인데 어느 쪽에 한걸 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 쪽은 R&D가 산업 쪽이 좀 더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예, 또 이게 약간 흐름을 타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몇 년 전에 배터리 화재가 있을 때는 모듈색이나 안전 이런 쪽에 ESS 쪽에 투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은 뭐 4세대 배터리도 광고가 되고 있지만 리튬 이온 쪽의 배터리가 좀 많이 쏠려 있는 것도 사실. 네, 정부 R&D는 차세대 그 강령이 중시하는데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연구자들이 원하는 만큼 수준의 분량이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디스플레이가 저는 더 나가서 태양광처럼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은 더 안 좋아요. 태양광 디스플레이 내 시장이 그렇게 상황이 가격으로는 중국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퀄러티라는 게 의미 없는 시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왕인 시장인데 배터리도 안전에 대한 게 있기는 하지만 안전이라는 기술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용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 결정력에서 물론 중국의 제조에서 그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중국은 분명히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네, 세금으로서 이렇게 코스트다운하고 있다는 의심들을 LG에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캐파가 되니까 그 지원을 해서 내수를 통해서 계속 말라주기를 해서 밀어버린다면 우리나라가 좀 시장 경쟁 부작용이 많지 않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학생들 없이 나중에 또 학생 없이 강제는 아니고요. 기회가 있는 게 기회를 안 주면 저는 나중에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이 사업을 만해가지고 질문을 좀 시험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오늘 들은 얘기가 저는 정말 팽소하긴 했어요. 왜냐면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 저희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도시에 접근을 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프라이빗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새로웠고 그러면서 든 되게 인상 깊은 말 중에 하나가 공동의 노력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주셨는데 이게 제가 저도 도시 탄소중립 계획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차원에서의 뭐 최근에 나오는 기후공시 관련된 거 하는데 보면 참 원리 작동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편으로 도시의 인프라 차원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기업 자체도 어떤 도시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이런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고 도시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생활에 적용할 만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식으로 가 입장에서 혹은 정책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탄소 중립 도시라는 개념이 있고 국토부에서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개념이 있고요. 도시 단위에서의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이 있게 되고 결국에 지자체별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알고 그냥 원론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도시화라는 게 에너지 집약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아니면 저개발의 도시라는 게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도시에서 몰려 살면 효율이 높아지는 게 맞는데 저개발 국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간 다음에 효율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서 글로벌리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게 결국에는 저개발 국가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대안을 늘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요즘은 좀 더 거시적인 연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생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도시와 공급지와 수요지가 다른 게 일반적인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 서울과 같은 경우는 저는 약탈 도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못하서 배출적인 보면 전력에서는 지금 자체 전기가 저기 막고 이게 당연히 발전 그거밖에 없고요. 그것조차도 지하에 되게 많다. 에너지 자립률에는 5에서 10%밖에 자립률 목표가 분할 에너지 다 해봤자 20% 정도밖에 안 되겠을 것 같아요. 그건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러면 남쪽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서울은 원래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추가적인 생산 제조시설들이 지방 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조차도 수도권에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도 그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인력 유지 비용들이 지방으로 보내는 게 많이 있고 유지 보수 측면에 많은 고용을 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지방보다는 그런 부분이 또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배기를 만든다고 하고 용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전력 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개괄적으로 나왔는데 10기가 정도 되거든요. 용인. 근데 10기가면 뭐 원자력 옛날 기준으로는 10개, 1.5기가짜리가 6개 정도 되는데 일단 공급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대충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탄탄수 계획은 못 나왔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생각하면 그냥 에너지 기반을 생각하면 남부에 위치하는 게 조금 더 강타도 중립적으로 좀 더 접근이 클 수 있는 대규모 폭력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선호 현상이라든가 인프라 집중력 기후변화 때문에 역행하기 어렵다. 사실 금요일날 국회 토론회에서 뭐 인공지능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산업부 관장님이 예를 들어서 대만의 TSMC 탄소중립 경로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면 경로로 가고 있는데 TSMC의 본사는 타이중이 있어요. 타이베이. 그리고 남쪽에도 공장이 그런 식으로 분산이 되어 있고 에너지 공급 환경 자체가 섬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산돼서 그걸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방에 있는 산업시설조차 서울로 올라가는 상황이 그러면 추가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게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야 되는 게 오늘 1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세미나를 하러 가도 되거든요. 학생들도 불편하면 안 가도 되고 항상 자유를 안 되고 안 가도 이럴 땐 진짜 가도 되고 네. 네. 선택을 하시면 이거는 끄시고 네. 그럼 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원 씨 오늘 이거 녹화가 주원 씨 파일로 돼.